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동영상부터는 10단원과 관련한 공부를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단원의 큰 제목을 보시면 금융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가 왜 있다고 했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번 10단원에서 해보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기 지금 정보의 어떤 안전망 같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은 안전망, 어떤 조치,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정보의 비대칭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적금을 들죠. 그리고 그 은행은 그러한 고객들로부터 돈 받은 거 플러스 부채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예금, 적금하는 사람들은 은행이 해주는 대출이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돈 뗄 위험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금자 보호, Deposit Insurance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예금자 보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를 그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파산한다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은 여기 미국에서 처음 요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어떤 전 세계에 있는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이 어떤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이렇게 FDIC라고 이야기를 하고 1934년 전에는 1934년 즈음에 FDIC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금보험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은행이 망해서 그 은행에 저축이나 적금을 들었던 고객들이 돈을 날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뱅크 페일리어라고 하는데 예금이나 적금으로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그 은행이 망하면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을 뱅크 페일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뱅크 페일리어가 과거에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 자꾸 망하는 이유는 뭐였다? 우리 같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는 고객은 은행이 지금 이게 영업을 좀 위험하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인포메이션을 우리한테 제공해주지 않는 한 모르죠. 이제 그리고 은행은 자체로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와 같은 뱅크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은행이 동시에 한꺼번에 망하게 되는 것,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그런 상황을 뱅크 패닉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지금 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우리 같은 예금자들은 은행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어떤 뱅크 페일리어나 뱅크 패닉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게 비슷한 어떤 현상들을 말을 하는 건데 뱅크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뱅크런이 2012년에 아마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라고 한글로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은행이 망할 것 같아. 내 돈 맡긴 은행이 망할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은행에 돈 맡긴 예금자들, 예금 적금 맡긴 사람들이 막 그 은행 창고 찾아가서 돈 인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막 줄 엄청 길게 서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뱅크런이라고 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뱅크런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한 은행만 뭐 뱅크런이 발생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한 은행만 문제가 되겠어요? 뭐 경제 위기가 발생하던 어떤 금융 위기가 발생하던 그 은행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그 은행하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은행, 또 다른 은행, 또 다른 은행, 또 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 예금자들이 다 빨리 가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빨리 돈 회수하려고,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뭐 뱅크런이든 뱅크 패닉이든은 미국 연방 그 FDIC가 생기기 전에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미국 정부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디포짓 인슈런스, 예금 보험 제도라는 거를 어떤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934년에는 이 예금 보험 제도의 어떤 리미트가 2,500달러였는데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예금 보험의 한계가 25만 달러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금 보험 제도라는 것을 해 놓았더니 요 지금 뱅크 페일리어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FDIC가 있기 전과 있기 후를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정부는 이런 어떤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행이 망하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FDIC가 만약에 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 망한 은행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첫 번째 페이오프 메소드라는 것이 있고 다음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는 Purchase A and 메소드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실하게 된 어떤 파산하게 된 은행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방법은 요 FDIC가 은행이 부실화된 은행을 망하게 합니다. 그냥 망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은행에 예금 적금을 맡겼던 고객들한테 이 예금 보험의 어떤 한도까지를 예금 적금자들한테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망한 은행이 여기 리퀴데이트 시킨다는 것은 뭐를 한다는 거냐면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서 예금보험공사가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강제로 팔게 해서 다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금화를 시킨 거를 가지고 그 은행이 뭐 부채 갚아야 됐던 거, 뭐 세금 밀렸던 거, 뭐 직원들 임금 밀렸던 거 다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예금 보험의 어떤 이게 리미트가 있잖아요. 25만 달러라는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25만 달러 리미트보다 더 초과를 해서 예금이나 적금을 그 은행에 갖고 있던 사람은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90% 정도는 돌려받더라라는 것. 물론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이 페이오프 메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FDIC가 그 은행 대신 예금자들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고 그 은행을 다 청산해서 현금화를 시킨 다음에 회수를 하는 방법이 요 페이오프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요 Purchase and Assumption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 Purchase and Assumption 방법은 아까랑 약간 다른 점이 요 FDIC가 은행을
그 부실화된 은행을 리오거나이즈를 합니다. 이 리오거나이즈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뭐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 날리고 뭐 직원들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뭐 또 최대한 수익 안 나는 것은 다 팔고 뭐 매각하고 뭐 그렇게 은행을 어떤 좀 수익 나는 것 위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요 FDIC가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은행을 혹시 살 사람이 있는지 시장에서 다른 은행한테 이제 사도록 그렇게 어떤 M&A를 성사시키는 방법이 요 P&A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방법의 장점은 이 25만 달러라는 리미트보다도 초과해서 예금자들이 보호를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FDIC한테 있어서 이 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예금보험공사의 인력 아니면 뭐 시간 아니면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게 다 불러들여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틀리하다, 비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을 때 FDIC가 나서서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어떤 해결을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금보험 제도 말고 어떤 정부의 이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베어스턴즈 망했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지, AIG는 미국 정부가 국유화했다가 겨우 살려냈지. 그러니까 이게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 그 금융기관 파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 옛날에 비해서 지금으로 오면서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굉장히 서로 굉장히 어떤 복잡한 어떤 금융상품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하일리 인터커넥티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하나 부실화되면 다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니면 몇 개의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기관을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찬가지로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 미국 이렇게 했었죠. 뭐 그때 관련한 금융위기 관련한 영화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인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에서 그 부실화된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중앙은행이 어떤 최종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는 어떤 역할.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안 빌려주면은 지금 은행 있는 것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나서서 돈을 빌려주고 우선은 그 금융기관이 좀 정상 궤도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뭐 회수를 한다든지 돌려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이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었는데 요 US 트레저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부처죠. 미국의 재무부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 그리고 정부 부처가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돈을 막 투자를 엄청 해서 결국은 세금이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살려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으로는 테이크 오버, 인수를 한다, 혹은 내셔널라이즈. 정부가 인수를 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국유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IG가 잠깐 국유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 주식을 막 엄청나게 많이 사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게 정부가 일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래서 그 금융기관 우선 살려놓고 나중에 지분을 뭐 시장에 판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네 번째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시작하면서 항공 쪽, 여행업, 운수 이쪽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델타 항공 이런 데를 국유화를 잠깐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쪽에서도 루프트한자인가? 그 유럽의 몇몇 개 항공사들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국유화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특히 아시아나항공 지금 인수협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유화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고요. 그래서 요렇게 어떤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떤 안전망을 가동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나와 있는 글로벌에 나와 있는 글을 보시면 지금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과연 예금보험 제도가 좋았냐라는 것이라고 쉽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요거를 보기 전에 우리는 앞에서 예금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예금보험이라는 것 덕분에 미국에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뱅크 페일리어, 뱅크런 같은 게 있었는데 이 디포짓 인슈어런스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거 의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예금보험이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을 아니면 뭐 금융 제도를 발전시킨 거냐라고 하면 개도국들, 그러니까 어떤 신흥국들 위주로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연구자들, 뭐 경제나 금융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보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국가마다 어떤 금융 규제, 뭐 법, 아니면 제도, 아니면 국민의 의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뒷받침되어야만이 효용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대적으로 뭐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이 디포짓 인슈어런스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그 예금보험 잠깐 글로벌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그러한 장치들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모럴 해저드라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겠어요? 자, 여기 지금 뭐 쉽게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럼 은행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가 이거를 보상을 더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아는 디포지터나 크레디터, 그러니까 은행에 예적금을 한 고객이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뭐 어떤 형태로든 뭐 부채를 빌려준 고객들, 채권 투자한 고객들은 어차피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은행을 어떤 모니터링, 그러니까 은행이 너무 리스키한 것에 투자를 하지 않는지, 과연 은행이 지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를 이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어떤 요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게 어떤 모럴 하자드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고 금융기관 자체에서도 그래? 내가 망해도 정부가 고객들한테 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자꾸 위험한 거를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한다라는 어떤 요런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모럴 하자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이어지는 연속되는 거, 일맥상통하는 건데 또 이와 같은 정부의 어떤 보호 장치들 때문에 adverse selection,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부가 보호를 해준다. 어떤 은행이 망한다거나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거 해줄 거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디포지터나 크레디터들이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 아니면 모니터링을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중고차 시장
통해서 살펴보았죠. 그 중고차 시장을 살펴보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의무로 자동차 보험을 의무로 들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그런데 이런 게 있겠죠.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안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을 안 들었다가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험료를 보험회사한테 잘 냈고 내가 사고 낸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와가지고 잘 처리해 줄 테니 내가 조금 더 평소에 난폭하게 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는 더 올라가는, 사고 날 확률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드버스 셀렉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와 같은 금융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요 말은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too big to fail 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해서 큰 대자에다가 말 마자에다가 아니 불자에다가 죽을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영어 문법 시간에 배우셨죠? 지금 투잖아요. 그래서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삼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임직원이 20만 명인가 30만 명인가 뭐 그렇거든요. 아니, 전체 삼성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 4인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삼성과 관련해서 돈 벌고 어떤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100만 명이에요. 근데 또 삼성에 납품을 하고 삼성과 어떤 뭐 부품을 공급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까지 생각을 하면 만약에 삼성이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정부가 안 나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뭐 이게 100만 명, 200만 명의 어떤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984년에 이 컨티넨탈 일리노이스라는 미국의 큰 은행이 있었고 갑자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 은행이 파산, 그러니까 지금 불용 상태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행이 망하게 되면 그 은행과 관련한 2차로 관련한 어떤 고객들 아니면은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 또 3차로 관련한 사람, 4차로 관련한 사람 이게 다 줄줄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규모, 금융기관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게 너무 크게 되면 절대 죽지가 않는다. 정부가 망하게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라는 것이 이 too big to fail probl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oo big to fail problem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큰 금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내가 망해도 정부가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이런 모럴 하저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은행뿐만이 아니고 그 AIG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AIG도 보험사였죠.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었는데 어떤 그 보험이라는 영역에서 너무 큰 어떤 미국에서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논뱅크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 뭐 보험사, 카드사, 뭐 캐피털사, 뭐 저축은행, 뭐 그런 어떤 다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too big to fail 프로블럼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어쩔 수 없이, 아니 그 AIG 망하면 다 날아가는데, 제너럴 모터스 망하면 지금 미국 국민 몇만 명, 몇십만, 몇백만 명이 지금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too big to fail. 그러니까 내가 너무 커서 나는 절대 안 망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Financial Consolidation이라는 것입니다. Consolidation은 쉽게 말하면 뭐 큰 은행이 조금 작은 은행을 인수합병한다든지 뭐 조금 큰 카드사가 또 다른 카드사를 인수합병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이 쉽게 말해서 Financial Consolidati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이게 미국의 뭐 이런 법률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인수합병이 조금 용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금융기관이 점점 대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자체는 좋을 수 있어. 금융기관 자체가 대형화되는 거는 이제 뭐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그 금융기관이 그렇게 대형화된, 그렇게 큰 금융기관이 잘못되게 되면 전체 금융기관이 붕괴되게 되는 이제 글로벌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전체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부단원 끝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security underwriting이라든지 아니면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리얼 에스테이트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기존에는 은행의 주 어떤 비즈니스가 아니었는데 점점 이 은행들이 이런 어떤 좀 부수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아니면 은행이 아니라 뭐 카드사, 뭐 보험사, 뭐 저축은행 뭐 이런 기관들이 좀 점점 커짐으로써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10.1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한 금융 규제의 여러 가지 몇 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